자, 어디? 자, 이번에 오버슈팅 한번 해보자. 오버슈팅이 뭔가? 자,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와우, 길다. 영향을 미친답니다.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했죠. 그러면 정책의 목표가 바로 뭐겠어요? 정책의 목표 요거죠? 앞에.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까 꾸며준 말이네.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의 목적어죠?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 달성하기 위해니까 목적이죠. 그럼 뭐겠어?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책을 수행한답니다. 정책을 수행한대요. 뭘 고려할 거야?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해달래요. 그러니까 정부는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목적을 위해서 정책을 수행할 건데 정책 수행하기 전에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기 시작한대요. 정책 수단은 그럼 뭐냐? 강제성이 있고 직접성이 있고 자동성이 있고 가식성의 다양한 특성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측면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 구성 요소가 나오면 다이렉트로 시험에 나오진 않는다고 그랬죠. 그죠? 예를 들어서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우린 그냥 어떻게 했어?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됐다 이렇게만 읽으라고요. 이 자체로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언제 시험에 나온다? 구성 요소의 각각의 기능을 물어보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시험에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래서 머리는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진하게 쳐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체크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다시 또 가슴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 다음 배는 뭐 하면 또 이렇게 쳐달라고요. 자, 일단 정책 수단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근데 강제성은 있죠.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강제성은 각각 구성 요소의 기능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대문자 A가 묻는 문제가 이놈이었습니다. 각각의.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그러면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군요. 제한하는 게 강제성이네. 제한하는 정도고, 얘가 바로 뭐냐면 유해식품 판매 규제가 강제성이 높은 겁니다. 유해식품 판매 규제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팔지 말아라니까 강제성이 높은 거네. 다음 직접성은 다시 정부가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한다. 그럼 직접 관여가 직접성이구나. 공공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하는 거야. 그럼 포인트가 되는 말은 강제성은 뭘 제한하는 거고요. 직접성은 뭐냐면 직접 관여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답니다. 예를 들어줬구나. 개념 정의하고 예 들어주고 개념 정의하고 예를 들어주고 이렇게 나오네. 다음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목적은 정책 수행이죠.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는다.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래요. 그러면 자동성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거구나. 그죠? 얘는 뭐냐면 포인트가 되는 건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게 자동성이네. 강제성이 뭔가를 제한하는 거고 직접성이 직접 참여하는 거고 자동성이 기존의 제도를 이용하래요.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환경과에서 시행했으니까 자동성이 높겠죠. 기존 걸 이용했으니까. 다음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포인트는 재원, 돈이 명시적으로 드러난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건 돈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 가시성은 돈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 강제성은 제한하는 거, 직접성은 지가 직접 하는 거,
자동성은 기존의 것을 이용하는 거, 가시성은 돈이 뚜렷하게 보여야 한대요.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데요. 그럼 예산 지출이 없으니까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시성이 낮겠죠. 오케이. 그럼 포인트가 될 말들 찾았네. 강제성은 제한해야 되고, 직접성은 직접 하는 거, 자동성은 기존 조직 이용, 가시성은 재원, 돈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좋아. 그러면 이제 문제로 가볼게. 자, 짠. 자, 적절한 거. 자,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답니다.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뭐였어?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강제성이 높다고 하면 안 되죠.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 하라는 거니까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강제성과 관련이 없지요. 그죠? 저건 제한하는 거니까. 그 다음,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하는 표보다 그러면 규제를 강화하는 거 하고, 자,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했답니다.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했으면 명시적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얘가 가시성이 높은 거죠. 얘는 가시성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 낮다라고 해야겠구나. 그 다음, 포상금을 줬답니다. 포상금을 줬다는 건 하라는 얘기지. 그죠? 자연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거다. 강제성? 강제성은 제한하는 거라고 했잖아. 포상금을 주는 건 하라고 장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강제성과 관련 없죠. 이거 똑같은 말이네. 그 다음 4번.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겨서 수행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 그러면 민간에게 맡겼죠. 민간업체에서 맡겼죠. 맡긴 것은 어떻게 써요? 직접성이 낮겠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직접성인데 민간에게 위탁했으니까 낮는 거지.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육을 감독하는 것보다, 그러면 전담 부서 신설하고 원래 담당 부서가 있어요. 원래 담당 부서에서 하면 어떻게 써요? 원래 것을 하는 거니까 자동성이 높은 거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 딱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성요소의 기능이 나오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야. 그럼 포인트가 될 만한 단어를 찾아놓고 적용을 시켜야 돼. 다음 두 번째 단락 해석해 볼게요. 출발. 두 번째 단락 한번 해볼게요. 자, 정책수단 선택의 사례로, 정책수단은 4개 있었죠? 4개. 그거를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현상을 살펴보자 합니다. 그러면 그 4개 중에서 뭘 선택할 건지, 기존을 이용할 건지 이런 거 있잖아. 살펴보겠대요. 예를 들겠다는 얘기죠.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랍니다. 이거 봐라. 공식이 나왔죠? 이게 이제 환율이죠. 환율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우리가 태어나는 건 기준이 된 엄마한테 태어나는 거잖아. 기준이 되는 게 분모지, 엄마니까. 자식은 분자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자, 봐라. 어딨어? 이씨, 여기다. 외국 통화에 대한입니다. 기준점은 어디야? 외국 통화가 기준이죠. 그죠? 뭐뭐에 대한이니까. 그러니까 외국 통화가 바로 뭐야? 얘가 분모가 되겠죠. 기준이 되니까.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에 자국 통화가 이제 자식이죠. 분자가 되겠지. 그지? 이거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공식이 나오면 옆으로 슬쩍 빼라고요. 무조건.
그러면 환율이라는 건 외국 통화분의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비율이래요. 자국 통화의 비율입니다. 이게 환율이네. 그러면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1달러에 외국 통화니까 1달러에 지금 현재 자국 통화가 1,200원이야. 그럼 환율은 얼마? 1,200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냐? 맞냐? 자, 공식이 나오면 한 번 정도는 계산하는 문제가 낼 테니까 반드시 옆으로 빼놔야 돼. 자, 요거를 같은 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비율 이렇게 했죠. 자, 요거는 뭐냐면 자국 통화의 비율을 자국 통화를 이렇게 할까? 자국 통화를 외국 통화로 나눈다가 같은 말입니다. 그쵸? 나누어 주는 사람이 누구야? 자식이 나눠줘? 엄마가 나눠줘? 엄마가 나눠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누어 주는다. 요게 바로 뭐냐면 분모. 그죠? 나눔을 받는 놈이 누구야? 얘가 분자. 이렇게 하라고요. 그죠? 요거 별거 아닌데 이거 잠깐 헷갈리면 답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다시 이제 환율에 대한 정의를 했죠.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래요. 요 놈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다. 그럼 환율은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대요. 그럼 언제? 장기적으로 보면 널리 길게 보면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게 된대요. 환율은. 그럼 기초 경제 여건이 뭔데? 여기 있네.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같은 것이 기초 경제 여건이겠네. 즉 환율은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를 반영한다고요. 환율은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생산성을 반영한다고요. 이 말이네. 자, 그러나 단기적으로 여기서 눈치채야죠. 그러나 하면서 단기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구나. 장기적이라는 이 말과 그 다음 어떻게 써? 단기적이라는 이 말이 서로 차이가 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 때 환율은 이것과는 괴리된대요. 이것이 뭐야? 요거 기초 경제 여건과는 괴리된다. 벌어져. 틈이 생겨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환율은 물가를 반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인가 봐. 만약 예를 들어주네. 환율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내가 생각한 환율, 1년 뒤에는 환율이 오를 거야. 10원 정도 오를 거야. 이게 내가 예상한 건데 10원이 오르는 게 아니라 10원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경우 나의 예상과 달라.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날 경우, 크게 나타난다면 이거네. 몇 년 뒤에는 환율이 한 10원 정도 오를 거야. 근데 10원이 아니라 10,000원이 올랐어. 이렇게 너무 크게 올랐을 때 경제 주체들은 우리들이죠.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답니다. 그러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는 거, 경제 주체들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네요. 뭐냐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내 예상과는 다른 방향. 10원 오를 줄 알았는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원이 내려가는 거. 이 방향. 그 다음에 예상과 같지만 너무 커. 10원 오를 줄 알았는데 10,000원 올랐어요. 뭐 그런 게 없지만 이런 것들이 위험에 노출된대요. 환율이나 주가 등. 그러면 이게 경제 변수구나. 환율이나 주가가 바로 뭐야? 경제 변수군요.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한답니다.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하네. 개념적이네. 오버슈팅은 환율이나 주가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올랐다 내리는 거래요.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플러스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뭐뭐에 따르는 뭐뭐 때문에죠. 변동 때문에죠.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물가 경직성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대폰인데 3년 약정을 맺죠. 그러면 3년 약정을 맺으면 3년 동안 그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해요.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물가 경직성, 금융시장 변동 이것 때문에 불안 심리 등에 의해 그러면 의해니까 다시 때문에죠. 그러면 뭐예요? 원인은 뭐야? 불안 심리죠. 그러면 이 불안 심리 뭐 때문에 생겼어? 이거 물가 경직성이나 금융시장 변동 때문에 불안 심리가 생겨요. 불안 심리 때문에 어떻게 해서 촉발된답니다. 뭐가? 오버슈팅이. 그럼 오버슈팅은 뭐야? 불안 심리 때문에 생기는구나. 오버슈팅은 왜 생겨요? 금융시장 변동 때문에 생기는구나. 오버슈팅은 왜 생겨요? 물가 경직성 때문에 생기는구나. 언제? 단기에 오르는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물가 경직성은 설명 안에 물가 경직성이 뭐냐면요.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답니다. 그죠? 3년 약정을 맺으면 시장에서 그 가격이 변하지 않지요. 이런 걸 물가 경직성이라고 한대요. 다시 세 번째 단락 출발합니다. 출발! 어디? 세 번째 단락. 짠! 자, 물가의 경직성에 따른, 경직성 때문에 하면 되겠죠. 뭐뭐에 따른 물가 경직성 때문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생겨요. 그래서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적은 오버슈팅,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버슈팅이라고 했으니까 단기에 있었겠죠.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그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는 그냥 의죠. 경제 충격의 장기와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될까? 언제? 단기와 단기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조정 과정을 거친답니다. 즉,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 물가는, 서로 물가나 환율이라고 하더니 또 서로 달리 얘기하네? 그럼 구분지라는 얘기구나. 차이를. 자,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단기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구의 규제 등으로 인해 뭐뭐 인해니까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 계약 또는 공공요금 규제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경직적입니다.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단기에는 그러면 장기 단기 다시 해야겠네. 단기에는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장기에는 이렇게네. 얘는 요렇게 짝이네. 이렇게 짝. 신축적으로 조정된답니다. 그럼 이게 뭐야? 자, 일단 물가에서 단기와 장기가 있는데 단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경직적이라고 그랬죠. 얘는 경직적이래. 하지만 장기에는 어떻게 한다? 신축적으로 조정된대요. 신축적이래요. 반면 환율은이니까 요 물가와 짝이죠. 환율은 이렇게네. 그러니까 얘는 얘와 짝이죠. 얘와 짝이네. 환율은 단기에서도니까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해요.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이니까 단기가 얘도 신축적이지만 장기도 신축적이겠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었냐면 물가와 환율이 서로 짝을 짓는 거였고 요렇게 짝을 짓는 거지. 그 다음에 물가의 단기와 장기가 짝이고 그지? 그 다음에 환율의 단기와 장기가 일의 짝이겠지.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속도의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답니다.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의 차이, 얘는 신축적으로 되지만 얘는 경직적이죠. 움직이지 않잖아. 속도 차이가 생겨서 오버슈팅이 생긴대요. 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모두 다 신축적이죠. 얘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됐는데, 이것에 의하면, 뭐뭐에 의하면 견해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구매력 평가설이죠. 구매력 평가설의 견해는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내며, 할 수 있어요? 자, 공식이 하나 나왔죠? 장기 환율은 얘는 뭐라고 했냐면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눴대. 나누는 게 분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 물가 수준이 분모지요. 자국 물가 수준이 분자겠지. 그죠? 그러면 외국 물가 수준, 외국 물가 분의 어디서 자국 물가가 되겠구나. 얘를 균형 환율이라고도 합니다. 균형 환율. 그러니까 장기 환율이기도 하고 얘가 뭐야? 균형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외국 물가분의 자국 물가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국내에 돈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유지가 될 경우, 국내가 돈이 많아요.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자국 물가도 높아진대요. 무슨 말이냐면 나도 돈이 많고 여러분도 돈이 다 많아요. 그러면 재화가 하나 있어. 그럼 어떻게 했어? 서로 살려고 하죠. 100원인데 난 110원, 싫어 나는 115원, 난 120원. 그 물가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는 올라가요. 그러면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답니다. 그러면 뭐야? 장기의 환율은 이거잖아. 자국 물가가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봐라. 자, 외국 물가는 그대로 있는데, 그죠? 자국 물가가 많아지는 거지. 여기가 많아진단 말이야. 분모는 가만히 있는데 분자가 커지니까 값은 커지는 거지. 그치?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눴다. 그러면 실질 통화량. 다시 공식 나오죠? 실질 통화량은 어떻게 나눠야 돼? 통화량을 물가로 나누라고 했죠? 물가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물가가 분모겠지. 통화량이 분자겠지. 그죠? 그러면 얘는 물가분의 통화량입니다. 얘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왜 변하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하나 사볼까? 자, 지우개를 사는데 이게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는데 100원이니까 통화량은 100이면 되는 거잖아. 100개. 그런데 얘가 물가가 올랐어. 200이야. 그러면 지우개 한 개를 사려면 어떻게 써야 돼? 자, 물가분의 통화량이죠. 얘는 얼마야? 지우개 한 개를 사려면 물가는 100원이죠. 그러면 몇 개를 지급해? 통화량 100개를 지급하면 한 개가 되겠지. 200원이면 자, 물가는 200원이야. 그럼 통화량 몇 개를 지급해야 돼? 200개를 지급해야 한 개를 얻을 수 있죠.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죠. 그러니까 자국의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통화량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건 하나 사는 값만 나가고 있었던 거야. 됐니? 자, 다음 네 번째 달라 풀면서 B로 묶였으니까 당연히 몇 번을 푸는 거야? 26번을 풀 수 있습니다. 자, 출발. 네 번째를 풀면서 26번을 해결해야 돼. 너는 노트나 써라. 노트 나중에 그냥 노트 하나씩 줄게. 종이 노트 주세요? 이런 노트 하나 써. 그 노트 하나 못 줄까 내가? 아우 길어 씨. 자, 이제
자, 요것들을 각각 찾으라는데 포인트가 될 말을 찾아내면 돼. 포인트가 될 만한 말. 아씨. 그런데 자,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그러니까 경직성 때문이겠죠? 그죠? 물가의 경직성 때문에 돈을 바꿀 수가 없어요. 돈을 올릴 수가 없어. 경직성이니까 굳어 있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면 얘는 구매력 평가설 얘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난다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버슈팅은 항상 언제라고 했어? 단기에 난다고 그랬죠? 그죠? 단기에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가령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구매력 평가설은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격이 오르는 건가 봐.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많아지고 공급이 뭐 이런 거 있죠? 그 시장에 따라 움직이는 게 구매력 평가설이라면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이면 어떻게 써요? 그 돈이 굳어 있잖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래서 오버슈팅이 된대요.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사람들이 막 돈을 막 푸는 거야. 돈을 막 쓰기 시작합니다. 증가하여 유지된다면 나도 돈을 막 펑펑, 여러분들 펑펑, 다 펑펑펑펑 쓰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답니다. 그러면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돈이 나도 원래 1,000원만 쓰고 여러분 다 1,000원만 쓰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써? 다 내가 막 통화량이 많아서 내가 2,000원 쓰고 여러분도 2,000원 쓰고 다 2,000원 쓰는 거야. 그러면 전체 쓴 돈 양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실질 통화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답니다. 그래? 그러면 자,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면 뭐가 된다요? 시장 금리는 하락한답니다. 됐죠? 원인과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돼.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장금리는 하락한대. 이거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시장금리는 은행이 빌려주는 가격이잖아. 내가 돈이 많아. 그럼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까? 안 빌리지. 은행 입장에선 제발 좀 와. 내가 싸게 해줄게. 하면 안 될까? 이자율 5%인데 내가 너한테는 4% 해줄게. 아니야. 우리 가게는 3%만 해줄게. 자꾸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내려간다고.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금리 하락은 시장금리가 하락했어요. 이것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기대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10% 이자를 준대. 그럼 돈 있는 애들 어떻게 써? 미국 놈이 한국은행에다 저금해야지. 그럼 매년 10%씩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얘가 1%밖에 안 된대. 넣어봐야 소용없네? 안 넣어 이씨. 그러면 딴 나라로 간다고요.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대요.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에휴 여기 한국 볼 거 없어. 이자율이 너무 낮아. 딴 나라로 가야지. 이렇게 하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킨답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한국 투자 안 해. 저쪽 딴 나라로 갈 거야. 이렇게 된대요.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한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외국 자본이 빠져요. 외국 투자자가 뭐지? 어디로 갔지? 해외로 쑥 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자국 통화의 가치 통화 가치가 하락한대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자 모든 나라에는요 통장이 두 개 있다고 치자. 여기는 달러 통장이고 여기는 원화 통장이라고 치자. 원래는 달러가 이만큼 있었고요 환율이 원이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요만큼 도망갔어요. 휙 도망갔어. 그러면 자국 통화는 그대로 있죠. 뭐가 더 흔해? 얘가 더 흔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달러가 귀하니까 달러 값이 더 올라가고 얘 값은 떨어지겠지. 그지? 그럼 환율을 따지면 얘가 1달러가 1,000원이었다면 이딴 식이 돼버리면 1달러면 1,200원 줘야 할 거야. 됐죠?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자 원래는 1달러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저 빨간 형태가 돼버리니까 달러가 더 귀해져서 얘가 1,200원이 됐어. 그럼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지. 그게 자국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환율은 상승한답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은 상승한대요. 왜 환율은 상승하냐면 아까 환율은 뭐라고 했어? 외국 돈 분의 자국이라고 그랬잖아. 외국이 1대 1000이었죠. 이러다가 빨간 건 어떻게 했어? 1대 1200은 되어버렸죠. 그 환율이 증가했죠. 1000에서 1200으로. 그럼 다음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그럼 통화량이 증가되면 예상되는 환율 상승 통화량이 증가되면 환율이 올라가겠지. 이거 다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에 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 하락 때문에 금리가 왜 하락했어? 1000원에서 1200원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갔다고 그랬잖아. 1000에서 1200이 됐다? 해외 자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 추가적 환율 상승이 더해져서 나타납니다. 내가 환율이 상승한 건 100 정도 예상했어요. 근데 외국인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한 200이 또 빠지는 거야. 그러면 100을 예상했는데 300이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버슈팅이라고요. 이러한 추가적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입니다. 내가 환율이 1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해. 통화량이 많아졌으니까 1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이 쑥 다 빠져가서 다 도망갔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환율이 외국인 빠진 걸로 인해서 한 200원이 더 올라간 거야. 그러면 내가 예상한 100원이었는데 300원이 올라 버리잖아. 그게 오버슈팅이라고요. 오버슈팅 및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다라는 건 휴대폰이 3년 약정을 맺었어. 그러면 3년간 안 오르니까 계속 오버슈팅이 유지되는 거야. 근데 만약 10년 맺었어. 그럼 10년간 변함이 없으니까 계속 오버슈팅.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게 따가야 돼.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시간의 경과했기 때문에 물가가 이제 상승하는 거야. 올라갔어.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됐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답니다. 그러면 포인트가 될 만한 거 봤더니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실질 통화량은 증가한대요. 실질 통화량 증가. 시장 금리 하락. 환율 상승. 그죠? 그럼 봐요. 실질 통화량은 증가했다는 말을 썼고 시장 금리는 하락, 환율은 상승이죠. 그럼 일단 찾을 수 있겠다. 으쌰.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환율 상승, 시장 금리 하락, 실질 통화량 증가 이렇게 했죠. 증가 둘, 하락 하나지. 그럼 어떻게 써? 증가 둘, 하락 하나네? 하락한 거 쟤는 뭐겠어요? 요거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시장 금리네. 그치?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아까 환율이 뭐라 그랬지?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봤더니 뭐냐면 과도하게 상승한 게 환율이지. 그지?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했네? 그러면 과도하게 상승한 건 상승 이만큼, 얘는 이만큼. 뭐가 더 과도해? 얘가 더 과도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이죠. 그 다음 얘가 뭐야? 실질 통화량이겠죠.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 짱 나왔네.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연결해서 자, 이제 또 해보지. 5번째 단락.
단기 환율이요.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기초 영역에서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그러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급등락하는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니까 이렇게 장기간 이탈하는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심화된대요. 이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한대요.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뭐 할 거냐면 그럼 도대체 뭘 예방할 거냐면 첫 번째 과도하게 급등락할 때요. 환율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또는 뭐냐면 균형 환율 수준에서 너무 멀리 이탈하는 경우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는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 얘기했던 게 다시 여기 나왔네. 오버슈팅의 원인은 아까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지성을 그러면 물가 경지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요 목적은 물가 경지성 완화 즉 오버슈팅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래요. 강제성은 제한하는 거죠. 제한하는 수준이 낮은 게 뭐냐?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낮은 걸 공개하는 거야. 정보를 공개하는 거. 또는 뭐냐면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 이것들이 강제성이 낮은 것들이래.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네. 그러면 오버슈팅을 막기 위해서 뭐 하냐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공개 정보, 그 다음에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없애야 한대요. 왜냐면 가격이 따라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생겼으니까 물가 경직성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 규제를 하지 않는 거야.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파급 효과를 그럼 오버슈팅에 대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품목의 세금을 조절한대요. 세금을 조절함으로써니까 수단 방법이죠. 세금을 조절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내수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입 필수품의 세금을 조절한대요. 세금이 1,000원이었는데 세금을 어떻게 써? 세금이 1,000원이었어. 근데 500원을 줄여주면 500원을 쓸 돈이 내가 여유가 생기죠? 그럼 내수에다 쓸 수 있겠죠. 안에다 쓸 수 있잖아.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때문에죠. 환율의 급등락 때문에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의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하거나 위험하니까 환율이 너무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보험을 드는 거야. 또는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누가? 국가가.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갖습니다. 그럼 직접성이 높은 건 뭐냐면 환율 변동보험을 제공하거나 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것들이 직접성이 높은 거죠. 직접성은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뭐야? 직접성이 높은 것들이죠. 요것들이 제공하는 것들이. 이와 같이 정부는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환율의 추세,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경제 여건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오케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이거야. 인위적으로 올라가면 안 돼, 묶거나 내려가면 안 돼, 묶는 게 아니야.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으니까 사전적 또는 사후적 미세 조정 정책을 활용하여 환율의 급등락 때문에 단기 급등락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답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건 또는 내려가는 걸 받아들여. 하지만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도록 미세 조정 정책을 수행한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실물 경제가 보호되기도 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기도 한대요. 오케이. 환율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받아들이지만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씩 조정을 하고 싶대요. 알겠어. 자, 그러면 자, 요 놈 볼게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가 아닌 것은 환율 변동 보험을 든다고 그랬죠. 오케이. 그다음 수입 의존도가 높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써요? 세금을 깎아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율을 조절해 준대요. 세율이라는 건 세금의 비율이잖아. 그럼 세금의 비율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이러면 안 돼요. 자, 환율을 통해서 이걸 환율을 통제한다는 거잖아. 얘는 통제한단 말 하지 않았죠. 그죠? 용인하되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했냐면 환율을 용인한다고 그랬어. 용인하되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사후에 조금씩 조정을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통제하면 안 돼. 통제하지 않아요.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급 보증을 서준대요. 환율에 대한. 오케이. 그 다음 뭐야? 정보를 제공해 준대요. 오케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이라고 했죠. 에이짜. 자, 미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돈이 막 돌아다녀요.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는 무조건 변하는 거죠. 그죠? 신축적이라고 했잖아. 장기는 환율이었던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물가였던 모두 다 신축적이라고 했잖아. 다만 단기에서 어떻게 했어? 환율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죠? 그거 있잖아. 물가가.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땡. 바로 틀려버렸네.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신축적이 경직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시장 금리 하락폭이 작을 것이다. 신축적일 때가 어떻게 했어요? 따라 올라다니니까. 자,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물가가 여기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 금리가 쭉 올라가면 금리가 치솟아 올라가면 얘도 이렇게 따라 올라갑니다. 그럼 그 폭이 요만했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볼게요. 멈춰! 이렇게 한다면 얘가 쭉 올라가면 그 폭은 얼마큼 돼요? 이만큼 돼버렸잖아. 그럼 폭이 더 커버리지? 이야. 다음.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 맞죠? 그래서 조정 속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고 그랬죠.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떻게 써? 바깥으로 뛰쳐나가죠. 그럼 뛰쳐나가면 이만큼 벌어졌는데 뛰쳐나가면 다시 더 벌어지죠. 더 커지죠.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그랬죠. 약정을 3년 맺으면 3년 동안 물가가 안 변하니까 그만큼 오버슈팅이 있는 거고 5년이면 5년간 오버슈팅이 계속 있는 거야. 다음 이건 또 뭐야? 자,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의 여파, 금융시장에 불안하다라고 해서 심리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물가가 이런 것들이 막 변하겠지?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A국이 불안한 거야. 그죠? 여기에 불안 심리가 있으니까 다 어디로 이동한 거야? 다 어디로? 바로 B국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 얘가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국인이 일로 다 빠지다 보니까 달러가 귀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돈은 흔해지니까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달러가 1,200원 되는 아까 그 수준이 돼버린 거야.
B국에서는 해외 자금의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자 여기 단기성 외국인이 이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몰리면 오히려 거기가 또 떨어지겠지. 그죠? 야 장사 잘 된다 했더니 막 여기서 유입되고 막 한단 말이야. 오히려 여기가 달러가 흔해지면 가격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야.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금리가 변동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다소 진정돼. 왜냐면 여기 갔던 애가 에이 별거 아니네 하고 다시 이렇게 유턴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야.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환율이 상승되니까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된대요. 그러니까 수입품 가격은 올라가요. 환율이 급등으로 인해서. 그다음 한편으로는 수출 증대돼요. 하지만 어떻게 써요? 수출이 오히려 증대됩니다.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1달러를 받았더니 1,000원을 주는 거야. 근데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오늘은 갑자기 1,200원을 주는 거야. 물건 하나를 팔았는데 1,000원 받았는데 1,200원, 200원 꽁돈이 생긴 거야. 수입품은 어제까지 1,000원으로 수입했는데 1,200원 되니까 수입하는 건 불편하지만 수출은 또 좋아져요.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에 가능한 자제하고 환율의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수준을 하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그러면 환율을 올리는 게 좋아, 내리는 게 좋아? 그때 다른 거야. 그죠? 환율을 올리면 수출업체가 좋아하고 수입업체가 싫어해요. 환율을 내리면 수입업체가 좋아하고 수출업체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국가는 나라는 그때 따라 달라집니다. 자, 요 놈. 이건 뭐냐? 적절하지 않은 거. A국에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여기에 지금 오버슈팅이 발생했어요. B국의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여기가 하락하면 일부가 일로 돌아오겠죠. 그죠? 그러면 A국의 오버슈팅의 정도는 점차 완화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화되겠죠. 자,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했다면 이는 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불안심리 맞죠? 오버슈팅은 뭐야? 불안심리에 의해서 촉발된다고 그랬죠. A국의 환율이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그죠? 장기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써? 본래 수준으로 도달하죠.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신중하세요.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제까지 1,000원 지출했는데 1,200원을 지출하니까 더 많이 바깥으로 나갔잖아. 그러니까 내수가 위축되죠. 안에서 도는 돈이 적어졌어요. 자,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2번에 B는 뭐지? B는 없다? B가 뭐냐? 위험에 노출된대요. 어디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죠? 드러낸다라는 건 뭐야? 없던 것이 어떻게 써요? 뭐야?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 써 있는데. 바보같이. 자. 휴가 뭐야?